어머니를 여기서 밀어버리면 끝이야. 30억이 다 우릴 거야. 며느리 영희의 목소리가 계곡에 울려 퍼졌어요. 나는 바위 뒤에 숨어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래, 사진 찍는 척 하다가 살짝만 미면 돼. 미끄러져서 빠진 걸로 하자. 내 아들 민수가 대답했어요. 28년 동안 키운 내 친아들이 지금 내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정말 괜찮을까요? 그때 괜찮긴 뭐가 괜찮아? 30억이면 강남의 아파트 2채는 살 수 있어. 이를 구부르고 펑펑 울면서 연기만 잘하면 돼.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토할 것 같았어요. 이 나이에 친아들한테 이런 일을 당하다니. 그런데 그때 나는 몰랐어요. 이 순간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거래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무서운 복수를 계획하게 될지도 말이에요. 나는 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걸음이 휘청거렸지만 어떻게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날 밤부터 나는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제대로 들려드리려면 처음부터 시작해야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지금부터 열흘 전 이야기해요. 그때만 해도 나는 평범한 68세 시어머니였어요. 서울 강남구에 있는 30명 아파트에서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사실 나는 어렸서부터 고생만 했어요. 가난한 집 막내딸로 태어나서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집 와서는 건강식품을 팔며 아들을 키웠거든요. 오메가삼부터 혈압약 당뇨에 좋다는 영양제. 그리고 흑염소 진액까지 새벽 5시에 일어나 정성스럽게 우려내고 동네 어르신들 댁에 하나씩 배달하며 생기를 이어갔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본 돈으로 민수를 대학까지 보냈는데 이제 그 아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니. 그런데 되돌아보면 징조는 있었어요. 민수는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며느리 이영희는 백화점에서 화장품을 팔았어요. 겉으로 보기엔 화목한 가정이었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랐어요. 명희는 늘 내가 해주는 음식에 불만이 많았어요. 된장찌개를 해주던 미역국을 원했고 미역국을 해주면 김치찌개를 찾았어요. 처음엔 단순히 입맛이 다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해지더군요. 그런데 더 문제는 민수였어요. 아내, 항상 아내 편만 들었거든요. 어머니보다 아내가 더 중요한 모양이었어요. 설거지하는 방법, 빨래 기는 방법, 청소하는 방법까지 영희는 모든 걸 지적했고 민수는 매번 영을 편에서 나를 설득했어요. 그래도 나는 참았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며느리니까요. 아들이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나는 예전부터 영희에게 정말 잘해줬어요. 명절 때마다 영희 친정에 큰 선물을 챙겨드리고 영희가 아플 때는 밭에 간병도 해줬어요. 영희 친정 어머니 생신에는 직접 요리를 해서 갖다 드리기도 했죠. 그때는 영희도 진심으로 고마워했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친달보다 더 잘해주시네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영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 시대가 바뀌었다며 내 방식을 구식이라고 했고 요즘 시어머니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영희가 갑자기 통장 관리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혹시 통장 관리는 누가 하세요? 뭘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요즘 치매도 많이 오잖아요. 치매라니요. 나는 아직 정정했어요. 계산도 빠르고 기억력도 좋았거든요. 동네 사람들의 이름과 집 주소를 몇백 개씩 외우고 다녔고 복잡한 가계부도 척척 맞춰가며 삶을 꾸며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민수도 영희의 말에 동조했어요.
엄마 영희 말이 맞아. 요즘 사기도 많고 엄마 혼자 관리하시기엔 금액도 크잖아요. 바로 그때부터 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내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 남편이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금과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은행에 넣어둔 예금까지 합치면 정말 큰 금액이었더니요. 30억 정도는 될 거예요. 그 돈의 상당 부분은 내가 평생 아껴가며 모은 것이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갖 일을 하며 범피와 땀에 결점 채웠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기도 했고,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는 혼자서도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그렇게 모은 돈이 30억이나 되었어요. 아직은 내가 관리할 수 있다고 버텼지만 영희의 목소리에는 점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다 니들을 위한 거잖아. 그날 밤부터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혹시 내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했지만 면을 위해 시선이 예전과 확실히 달랐거든요. 특히 돈을 볼 때 그 눈빛이요. 마치 이미 자기 것인 양 바라보는 시선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내가 거실에서 통장을 확인하고 있으면 영희가 자연스럽게 다가와서 어깨 너머로 잔고를 확인했어요. 처음엔 무심코 본 줄 알았는데 자꾸 반복되니 의도적인 것 같다군요. 통장 잔고를 보고는 감탄하면서도 그런 큰 돈은 정말 조심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말을 계속했어요. 더 수상한 건 내가 외출한 사이에 집안 분위기가 이상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에 집에 들어왔는데 영희가 당황한 듯 빨리 왔다고 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 방 문이 열려 있었어요. 평소에는 항상 다 닫아두는 내 말이에요. 내 방에 들어갔었니? 아, 창문 좀 열어드릴까 해서요. 공기가 답답할 것 같아서 하지만 거짓말이었어요. 내 방 창문은 아침에 이미 열어뒀거든요. 그날 밤 나는 내 서랍을 자세히 확인해 봤어요. 통장과 서류들이 있는 서랍이었죠. 뭔가 미묘하게 위치가 바뀌어 있다고요. 누군가 뒤진 흔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설마 이들이 정말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영희가 갑자기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 계곡 구경이나 갈까요? 날씨도 좋고 평소에 나와 어디 가자고 한 적이 없던 영희였는데 말이에요. 어머니와 친해지고 싶어서 그동안 소홀했던 것 같다는 이유였죠. 민수도 즉시 호응했어요. 엄마 좋은 생각이에요. 가족끼리 나들이도 하고 나는 뭔가 이상했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가평 쪽에 계곡이 있는데 경치가 좋다고 하더라는 영희의 말에 그래도 가족이니까 함께 다녀오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토요일 아침 일찍 차를 타고 가평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민수와 영희는 평소보다 훨씬 친절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음료수도 사주고 중간에 쉬어가자고도 했죠. 하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둘이 자꾸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거든요. 민수가 갑자기 요즘 뭘 하고 지내느냐고 물었어요. 별거 없다고 하니 예전에 모아둔 게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하더군요. 다행히 노후 준비를 해뒀다고 대답하자 민수와 영희가 또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엄마가 정말 대단해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큰 돈을 모으시다니 힘들긴 했지. 하지만 네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온갖 일 다 했어. 감사해요. 엄마, 민수의 말에는 감사함보다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었죠. 계곡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지 않은 한적한 곳이었죠. 와, 여기 정말 예쁘네요. 영희가 감탄했지만 목소리에 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계곡 옆 평평한 바위에 앉아서 간단히 점심을 먹었어요. 김밥과 음료수로 평범한 가족 나들이었죠. 그런데 점심을 먹으면서도
둘의 행동이 계속 이상했어요. 자꾸 주변을 둘러보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다고요. 사람이 많지 않네요. 주말인데도 조용하네. 이런 말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말이에요. 나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이들이 왜 이렇게 사람이 없는 곳을 선택했을까요? 잠시 후 민수가 위쪽으로 올라가서 전망을 보자고 제안했어요. 힘들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천천히 가면 돼요.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자고 권했죠. 우리는 계곡을 따라 위쪽으로 걸어 올라갔어요. 길이 점점 좁아지고 사람들도 완전히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까지만 가자. 더 올라가면 위험할 것 같은데. 내가 말했지만 민수와 영희는 계속 올라가자고 했어요. 조금만 더 가요. 정말 예쁜 곳이 있다고 들었어요. 결국 우리는 더 깊숙한 곳까지 올라갔어요. 주변에는 큰 바위들이 있고 계곡물 소리만 들었어요. 여기서 쉬어갈까요? 영희가 말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면서 먼저 자리를 떴어요. 나도 담배 한 대 피우고 올게요. 민수도 바로 따라 나갔죠. 나 혼자 남겨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했어요. 화장실은 분명히 아래쪽에 있었는데 둘 다 위쪽으로 올라갔거든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나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어요. 큰 바위 뒤로 몸을 숨기고 엿들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어머니를 여기서 밀어버리면 끝이야. 30억이 다 우릴 거야. 그래 사진 찍는 척 하다가 살짝만 미면 돼. 미끄러져서 빠진 걸로 하자. 어머니가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30억이면 강남의 아파트 2채는 살 수 있어. 이를 구부르고 펑펑 울면서 연기만 잘하면 돼.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28년 동안 키운 내 친아들이, 내가 그렇게 아껴서 키운 아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며, 더 끔찍한 건 그들이 이미 모든 걸 계획해놨다는 거였어요. 통장이랑 도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나녀, 그건 어제 벌써 확인했어. 어머니 방에서 찾았거든. 비밀번호도 생일이더라. 역시 오빠가 머리가 좋아요. 그럼 보험금도 받을 수 있겠네요? 당연하지. 사고 사니까 보험금도 나오고 재산도 다 우릴 거야. 나는 충격에 제대로 서 있을 수 좋지 않았어요. 벽에 기대서 겨우 몸을 지탱했죠. 내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온갖 고생을 하며 동네마다 돌아다니며 벌었던 그 돈을 손가락에 반창고를 감고 무릎이 아파도 참아가며 번 그 돈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언제 할 거예요? 오늘 지금 어머니가 물가에서 사진 찍는다고 하면 살짝 미면 돼. 정말 무서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우리 미래를 위해서. 영희야, 네가 밀기 힘들면 내가 할 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가 저를 더 신뢰하시니까 그래, 그게 더 자연스럽겠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벗어나서 다시 처음 자리로 돌아왔어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앉아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내가 28년 동안 키운 아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고 도저히 믿고 싶지 않았지만 엄해는 현실이었어요. 얼마 후 민수와 영희가 돌아왔어요.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어요? 영희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 하지만 이제 그 웃음이 악마의 미소로 보였어요. 아니야, 괜찮다. 나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어머니, 저기 물가에서 사진 한 장 찍을까요? 기념으로 민수가 제안했어요. 바로 그들이 계획한 바로 그 순간이었죠. 왜? 좋다.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계곡 물가로 내려갔어요. 물이 정말 깊고 바위가 미끄러워 보였어요. 여기서 빠지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았죠. 어머니, 여기 서세요. 영희가 물가 가장자리를 가리켰어요. 거기는 위험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영희가 내 팔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손에 미묘한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자, 웃으세요. 민수가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는 척 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영희의 손에 확실한 힘이 들어가면서 나를 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미리 몸을 숙여서 영희의 밀치는 힘을 피했죠. 어머니, 영희가 당황했어요.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거예요. 괜찮다, 발이 좀 미끄러웠네. 나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그럼 다른 곳에서 찍을까요? 민수가 다시 제안했지만 나는 단호히 거절했어요. 아니다. 이제 집에 가자. 좀 피곤하네. 둘은 분명히 아쉬워하는 표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정말 가실 거예요? 너무 일하대요. 피곤해. 집에서 쉬고 싶어. 결국 우리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나는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바로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그들이 실제로 나를 해치려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충격이 너무 컸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그렇게 잘해준 면을 이가 나를 죽이려 했다니요. 돈 때문에 내 재산 때문에 말이에요. 내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그 돈 때문에 죽이려 한다고 순웃음이 나왔어요. 하지만 정말 씁쓸한 웃음이었어요.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만약 그들이 내 돈을 그렇게 노린다면 그 돈을 모두 없애버리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들이 나를 죽일 이유도 없어지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냥 없애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나는 제대로 된 복수를 하고 싶었거든요. 나를 죽이려 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평생 고생해서 번 돈은 그들 손에 넘겨줄 수는 절대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어요. 먼저 부동산 중개업소에 갔어요. 아파트를 팔고 싶은데요. 금매세요. 네, 최대한 빨리 처분하고 싶어요. 그럼 시세보다 조금 낮춰야 할 텐데요. 상관없어요. 나는 강남 아파트를 시세보다 사막 낮춘 가격에 내놓았어요. 금매라고 하니 2주일 정도 걸려서 계약이 성사되었어요. 서류 검토와 대출 승인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지만 그래도 상당히 빨리 진행된 편이었죠. 할머니님, 이렇게 급하게 파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부동산 중개인이 궁금했어요. 믿죠. 아주 특별한 이유기야. 나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그 다음에 은행에 가서 모든 예금을 정리했어요. 어머님, 이렇게 큰 금액을 현금으로 찾으시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혹시 사기 같은 건 아니시죠? 요즘 어르신들을 노리는 보이스피싱이 정말 많거든요. 아니에요. 제 돈 제가 쓰는 건데 뭐가 사기예요? 은행원이 계속 걱정했지만 나는 모든 돈을 현금으로 찾았어요. 그리고 바로 다른 은행에 가서 새로운 계좌를 만들었죠. 민수와 영희가 전혀 모르는 은행이었어요. 집에서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어머니, 요즘 어디 그렇게 다니세요? 자주 외출하시던데 영희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친구들이랑 만나서 수다 떨고 오는 거야. 아, 그러시구나. 혹시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별거 아니야? 그냥 심심해서 영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아마 내가 곧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며칠 후 영희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어머니, 혹시 요즘 무슨 특별한 일 하세요? 왜 갑자기 그런 걸? 어제 어머니 나가신 후에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를 찾더라고요. 거짓말이었어. 나는 요즘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잘못 걸린 거겠지. 그런가요? 어머니 성함으로 찾더라고요. 명의가 계속 해무자. 나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어요.
혹시 내가 돈을 옮기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건 아닐까? 그날 밤부터 나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기로 했어요. 마침내 아파트 매매 계약이 완료되고 잔금을 받는 날이 왔어요. 어머니, 오늘은 어디 가세요? 은행 좀 갔다 올게. 은행요? 무슨 일로요? 민수가 갑자기 관심을 보였어요. 별거 아니야. 적금 하나 만들려고. 아, 그러세요? 혹시 큰돈 움직이시는 거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부동산에서 잔금 22억을 받았어요. 현금으로 들고 다니기엔 너무 큰 금액이었죠. 수표로 받아서 바로 새 계좌에 입금했어요. 이제 내 통장에는 총 27억이 들어 있었어요. 민수와 영희가 그렇게 노리던 바로 그 돈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며칠 후 나는 더 큰 계획을 세웠어요. 단순히 돈을 숨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밝혀내고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 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나는 전자제품 상가에 가서 작은 녹음기를 샀어요. 요즘 나온 제품은 정말 작고 성능도 좋다군요. 이거 몇 시간까지 녹음이 돼요? 만 8시간은 문제 없어요. 음질도 아주 좋고 좋네요. 이걸로 주세요. 혹시 어디에 쓰실 건가요? 그냥 강의 들을 때 쓰려고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 그날부터 나는 집안 곳곳에 녹음기를 설치했어요. 거실, 주방, 그들의 방 앞 복도까지 말이에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언젠간 그들이 반드시 본색을 드러낼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민수야, 어머니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어미의 목소리가 녹음기에 선명하게 잡혔어요. 왜? 뭐가 이상한데? 자꾸 외출하시고 뭔가 숨기는 것 같. 설마 우리 계획을 눈치챈 건 아니겠지? 그럴 리가. 그때 우리가 따로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알겠어? 하지만 영희는 계속 의심했어요. 그래도 확인해 봐야겠어. 혹시 모르잖아. 어떻게. 어머니 방에서 통장이랑 서류들 다시 찾아보자.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날 밤 내가 잠든 척하고 있을 때 그들이 내 방에 들어왔어요. 침실 문 뒤에 숨겨둔 녹음기가 모든 소리를 고스란히 담았어요. 통장이 없어. 영희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 어디 있는 거야? 아, 여기저기 다 뒤져봤는데 정말 없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혹시 어머니가 다른 곳에 숨겨뒀거나 은행에 맡겨놨을까요? 아니면 은행 금고에. 어떻게 하죠? 통장 비밀번호도 모르는데 일단 어머니한테 자연스럽게 물어보자. 근데 오빠, 혹시 어머니가 우리를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설마 어머니가 그럴 정도로 눈치 빠르실까? 그래도 조심해야 해요. 괜히 들킬까봐. 다음날 아침 그들의 본격적인 연기가 시작되었어요. 영희가 자연스럽게 어제 은행에 다녀왔냐고 물었어요. 다녀왔다고 하니 혹시 통장 정리 같은 거 했냐고 물었죠. 왜 그런 걸 묻냐고 하니 그냥 궁금해서라면서 내 나이에는 통장 관리가 힘들 텐데 라고 했어요. 나는 입으로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정리는 무슨, 그냥 잔고나 확인하고 온 거라고 했죠. 그러자 영희가 안도하는 표정을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의심은 계속되었어요. 며칠 후 더욱 결정적인 대화가 녹음되었어요. 어머니가 자꾸 수상해. 분명히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럴 리가 없어. 우리가 얼마나 조심했는데. 그럼 왜 통장을 다른 곳에 숨겨둔 거야?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시도해볼까? 또 계곡에. 아니야. 이번엔 다른 방법으로.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또 다른 살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어떤 방법? 수면제 같은 거 써서. 그럼 자연사처럼 보이잖아. 어디서 구해요?
방법이 있어. 요즘엔 다 구할 수 있더라. 정말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조심스럽게 해야 해. 오빠 정말 머리 좋다. 근데 안전할까요? 양만 잘 조절하면 자연사로로 보일 거야.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나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거든요. 그날 밤 나는 모든 녹음 파일을 USB에 저장했어요.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상담 예약을 했죠. 상담 예약을 하고 싶은데요. 어떤 상담이신가요? 유언장 작성이랑 상속 관련해서요. 네. 내일 오후 2시에 오실 수 있으세요? 좋습니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 나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설명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증거 녹음까지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변호사는 정말 놀란 별정이었어요. 이건 경찰에 바로 신고하셔야 할 사안 같은데요. 그럴 생각도 있어요. 하지만 먼저 유언장부터 만들고 싶어요. 어떤 내용으로요? 내 재산을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요. 아들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나는 완벽한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그리고 모든 증거를 변호사에게 맡겼죠. 만약 나가 의문사하게 되면 이 모든 자료를 경찰에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경찰에 미리 신고하시는 게 좋겠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제대로 된 복수를 하고 싶어요. 복수라고 하시면 저를 죽이려 했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 변호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내 강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마지막 계획을 세웠어요. 그들이 수면제를 사용해서 나를 죽이려 한다면 그 현장을 정확히 잡아야 했어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거였죠.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나는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 김수록 씨에게 전화했어요. 순호가 나야. 어머, 영자야.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어서 뭔데? 혹시 내가 며칠 연락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해 줄 수 있어. 뭔 소리야? 왜 갑자기 그런 무서운 말을? 그냥 혹시나 해서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해 줄게. 영자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정말 걱정된다. 있긴 있는데 지금은 말할 수 없어. 하지만 약속해 줘. 내가 4월 동안 연락 안 되면 꼭 신고해. 알았어. 하지만 정말 조심해. 이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어요. 며칠 후 영희가 평소와는 완전히 다르게 친절했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특별히 해드릴게요. 갑자기 왜? 그냥 효도하고 싶어서요. 어머니께 그동안 잘못한 것도 많고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오늘이 바로 그들이 계획한 날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고맙다. 뭘 해줄 건데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요. 그리고 나물도 몇 가지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정성스럽게 해줘. 영희는 내가 그렇게 고생했을 때 정말 대단했다며 어떻게 그렇게 오래 버텼냐고 물었어. 아들 대학 보내려고 악착같이 했다고. 아니, 내 덕분에 민수가 좋은 회사 다니고 있다고 했어. 하지만 영희의 말에는 진심이 전혀 없었어요. 모든 게 연기였죠.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영희가 정성스럽게 차린상을 보니 정말 마음이 복잡했어요. 만약 이들이 처음부터 진심으로 나를 대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모니 물부터 드세요. 목마르실 것 같아서 영희가 물컵을 내밀었어요. 바로 그 순간 나는 물컵 바닥에 하얀 가루가 완전히 녹지 않은 것을 발견했어요. 아니야, 밥부터 먹을게. 물부터 드시는 게 좋을 텐데요. 소화에도 좋고 영희가 계속 권했어요. 괜찮. 나는 원래 밥 먹으면서 물 마시는 거 안 좋아해.
영희와 민수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럼 식후에라도 드세요, 소화해. 좋다고 하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영희가 다시 물을 권했어요. 어머니, 이제 물 드시지 않을래요? 그래, 마시자. 나는 물컵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마시는 척만 했죠.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어요. 다 드셨어요? 응, 고마워. 영희가 정말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일찍 주무세요.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그래, 그럴게. 나는 방으로 들어가서 잠든 척 했어요. 하지만 녹음기는 계속 돌리고 있었죠. 1시간 후 영희와 민수가 내 방 앞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잠드신 것 같은데 확인해봐. 영희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내 이름을 불렀어. 어머니, 나는 완전히 죽은 듯이 누워 있었죠. 깊게 주무시네. 수면제가 효과가 있나 봐. 이제 어떻게 하지? 원래 계획대로 자연사처럼 보이게 해야 해. 그들은 내가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통장부터 찾자. 그래, 그들이 내 방을 완전히 뒤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통장은 절대 찾을 수 없었어요. 이상해. 어디 있는 거지? 다른 곳에 숨겼던 나? 아니면 은행 금고고? 영희와 혹시 어머니가 우리를 의심했던 건 아닐까? 그럴까? 그럼 정말 큰일인데. 일단 이래부터 부르자. 어머니가 자다가 돌아가신 걸로. 그래, 수면제는 검출 안 되겠지. 소송이니까 괜찮을 거야.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그럴까? 내가 벌떡 일어나면서 말했어. 어머니, 영희가 완전히 기겁하며 비명을 질렀어요. 니들이 나를 죽이려고 수면제 탄물을 줬지.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다 들었다. 나는 녹음기를 꺼내서 바로 재생했어요. 그들의 대화가 생생하게 흘러나왔어요. 어머니가 자다가 돌아가신 걸로 수면제는 검출 안 되겠지. 영희와 민수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 오해해요. 오해해? 계곡에서 나를 밀치려 한 것도 오해야? 그것도 다 녹음되어 있어. 니들이 나를 죽이려고 계획한 모든 대화가 말이야. 민수가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죄송하긴 이 8년 동안 키워준 어미를 돈 때문에 죽이려고 했으면서 엄마 정말 미쳤던 것 같아요. 다시는 이런 생각 안 할게요. 늦었어. 이미 너무 늦었다고.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영희도 울면서 빌렸어. 하지만 나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니들이 내가 고생해서 번 돈으로 좋은 생활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어머니 내가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온갖 일 다 하면서 번 그 돈으로 니들을 키웠는데, 나는 바로 휴대폰을 꺼내서 112에 신고했어요. 신고할 일이 있어요. 어떤 사안인가요? 살인 미수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어요. 신고하신 분이세요? 네, 저예요. 나는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어요. 녹음 파일, 수면제 탄 물컵,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둔 유언장까지 모든 것을 말이에요. 이건 확실한 살인 미수선이네요. 경찰관이 말했어요. 녹음 내용도 법적으로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한 것이니까요. 증거도 확실하고 계획적 범행으로 보입니다. 민수와 영희는 바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어요. 어머님 혹시 다른 피해는 없으셨나요? 다행히 없어요. 미리 알아차려서 정말 다행입니다. 증거도 확실하고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분명 통쾌한 복수였지만 동시에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도 있었거든요. 다음 날 나는 새로운 집을 구하러 나갔어요. 이 아파트에는 더 이상 살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상처와 배신의 기억이 서려 있었거든요.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여러 곳을 둘러본 결과 용인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이 마음에 들었어요. 조용하고 공기도 좋고 근처에 마트나 병원도 있다고 했어요. 조용하고 공기도 좋고 근처에 마트나 병원도 있다고 했어요. 예전에 일 때문에 이런 동네에 많이 다녔다며 정겹다고 했지. 그 집을 계약하고 일주일 후 이사를 마쳤어요. 정원에 꽃을 심고 작은 텃밭도 만들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평화로운 일상이었어요. 한 달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아들분은 살인미수로 7년 면을 입은 5년 선고를 받았어요. 계획적 살인미수라 형량이 무겁게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유언장 관련해서도 법적 효력이 인정됐습니다. 특히 살인미수범죄자에 대한 상속 결격 사유가 적용되어서 이들은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었어요. 나는 정말 안도했어요. 이제 그들은 내 재산에 손댈 수 없었거든요. 며칠 후 구치소에서 편지가 왔어요. 민수가 보낸 것이었지요. 정말 죄송하다고 자신이 미쳤던 것 같다고 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가장 소중한 걸 잃을 뻔했다며 내가 고생한 이야기를 감옥에서 계속 생각했다고 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온갖이라며 자신을 위해 희생한 어머니를 배신했다니 정말 죄송하다고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났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리우치는 마음이 있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용서는 정말 쉽지 않았어요.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웠거든요. 나는 편지에 답장을 쓰지 않았어요. 대신 변호사를 통해 메시지를 전했죠. 출소 후 제대로 된 인간으로 살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겠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어요. 나는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처에 사는 어르신들과 등산도 하고 동네에 봉사활동도 했어요. 이모 혼자 사시는데 심심하지 않으세요? 옆집 할머니가 물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훨씬 편해요. 가족이 없으면 쓸쓸할 텐데 가족이 꼭 피로 연결된 사람들만은 아니잖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가족은 아니었어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보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날 동네 봉사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님, 혹시 시간 있으시면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에요? 어르신 한 분이 아들한테 사기당해서 전 재산을 잃으셨대요. 상담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정말 기꺼이 도왔어요.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었거든요. 많이 힘드시죠? 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하지만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나는 그분에게 내 경험담을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어떻게 증거를 모으고 어떻게 법적 대응을 했는지 말이에요. 정말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아들은 감옥에 있어요. 와,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저도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해요. 그분은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내 조언에 따라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갔어요. 한 달 후 그분의 아들도 처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재산의 상당 부분을 되찾을 수 있었죠. 할머니님 덕분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서로 도움이 오사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나는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찾았어요. 나처럼 가족에게 배신당한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일이었어요. 2년이 지난 후 나는 실버 정의단이라는 작은 모임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어르신들이 모여서 서로 상담도 해주고 법적 도움도 주고 있었죠. 할머니님, 정말 감사해요. 할머머님, 덕분에 희망을 얻었어요. 할머니님이 진짜 영웅이세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나는 정말 큰 보람을 느꼈어요. 그 끔찍했던 경험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거든요. 실버 정의단 활동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모두 놀랍도록 비슷했어요. 저희 딸이 투자한다면서 제 적금을 다 해지했어요. 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며느리가 제 대금까지 몰래 가져갔어. 모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한 처절한 배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한 일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가족을 믿은 것이 잘못이 아니거든요. 내가 모임에서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우리도 훨씬 더 똑똑해져야 해요. 할머니님, 어떻게 똑똑해질 수 있어요?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녹음, 문자, 이메일, 뭐든지 다 기록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사용했던 녹음기도 직접 보여줬어요. 이런 작은 기계로도 충분해요. 요즘은 핸드폰에도 녹음 기능이 다 있잖아. 그런데 할머니님 가족한테 녹음기를 쓰는 게 좀 그런데 가족이라면 숨길 것이 없어야죠. 진짜 가족이라면 녹음해도 전혀 상관없을 거예요. 모임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개별적으로 상담을 요청했어요. 할머니님, 저희 손자가 게임 아이템 산다고 제 카드를 몰래 썼어요. 얼마나 됐어요? 500만 원 정도요. 아들은 애가 하는 짓이라고 그냥 넘어가라고 하는데 그럼 절대 안 돼요. 지금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나는 그 할머니에게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알려줬어요. 먼저 카드 사용 내역을 모두 출력하세요. 그리고 게임의 사회 환불 요청을 하세요. 그런 게 정말 가능해요.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결제한 건 환불이 가능해요. 저도 이런 사례를 여러 번 도왔거든요. 일주일 후 그 할머니에게서 깊은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님, 환불 받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다행이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손자 교육이에요. 네, 아들과도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 없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실버 정의단의 회원수도 계속 늘어났어요. 처음엔 5명으로 시작했는데 1년 만에 3명이 훨씬 넘었어요. 할머니님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소식이 있어요. 어느 날 모임에서 내가 발표했어요. 지역 신문사에서 우리 활동을 기사로 쓰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시청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정식 봉사단체로 등록하자고 하더라고요. 모든 회원들이 정말 기뻐했어요. 할머니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노력이에요. 하지만 나는 조금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내 아들의 끔찍한 배신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민수를 생각했어요. 벌써 7년 영을 받았으니 아직 몇 년은 더 있어야 할 거예요. 모범수라면 좀 일찍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과연 진심으로 뉘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돈만 생각하고 있을까요? 7년 후 예상했던 대로 민수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엄마 정말 많이 만성하고 있어요. 모범수로 인정받아서 조금 일찍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3년 후쯤이에요. 그동안 내가 고생한 이야기를 감옥에서 계속 생각했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온갖 일하며 자신을 위해 희생한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며 반성했다고 했어요. 그런 어머니를 배신했다니 정말 죄송하다면 나와서 새 사람이 되겠다고 용서해 달라고 했지요. 나는 이번에는 답장을 썼어요. 용서는 시간이 하지만 네가 진심으로 늦추고 있다는 걸 안다. 출소하면 연락해라.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첫걸음이었어요. 가족이라는 건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비록 큰 상처를 주고받았지만 언젠가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3년 후 민수가 모범수로 조기 출소했어요. 그는 내가 사는 집을 찾아왔어요. 정말 많이 야윈 모습이었죠. 엄마, 들어와. 우리는 서로 마주 앉았어요. 이상하게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야기는 다 들었어. 편지로 진심이에요. 정말로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말이야, 쉽지. 어떻게 믿으라고 시간을 주세요. 제가 완전히 변했다는 걸 꼭 보여드릴게요. 민수는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돈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고, 내 건강을 먼저 물었거든요. 엄마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봉사활동하고 있어. 봉사활동. 나는 실버 정의단 이야기를 자세히 해줬어요. 그런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대단해요. 니들 때문에 시작한 이야. 민수가 깊게 고개를 숙했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보람있어. 나 같은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어서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몇 시간 동안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면 민수가 돌아갔어요. 엄마 자주 찾아뵐게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꼭 도와드릴게요. 그래, 천천히 해. 민수가 떠난 후 나는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완전히 용서하기까지는 아직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희망은 분명히 보였어요. 그로부터 2년 후 민수는 정말 완전히 변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매주 한 번씩 꼬박꼬박 찾아와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실버 정의단 활동에도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어요. 엄마,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네가 저도 잘못한 만큼 보상하고 싶어요. 그럼 이것부터 도와줄래? 나는 민수에게 회계 정리를 부탁했어요. 실버 정의단 후원금과 활동비 관리였죠. 제가 해도 될까요? 네가 숫자에는 박잖아. 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있어. 뭔데요? 모든 거래 내역을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해야 해요. 그리고 다른 회원들도 언제든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알겠어요. 민수는 정말 성실하게 회계 관리를 했어요. 그리고 진짜로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했어요. 회원들도 처음엔 많이 의심스러워 했지만 점점 민수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님, 아드님이 정말 성실하시네. 처음엔 좀 걱정했는데 일을 정말 깔끔하게 잘하시더라고요. 2년 후 나는 민수를 완전히 용서했어요. 민수야, 내 엄마 이제 진짜 용서한다. 엄마, 민수가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이런 기회를 주셔서. 하지만 절대적인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요. 앞으로 평생 정직하게 살아라. 그리고 나처럼 피해받는 어르신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라. 네, 반드시 약속할게. 그날부터 민수는 정식으로 실버 정의단에 합류했어요. 그의 뛰어난 법률 지식과 사모 능력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할머니님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복잡한 서류 작성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실버 정의단의 활동 범위도 계속 확장되었어요. 이제는 전국의 비슷한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정보를 활발히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확실히 알았어. 복수보다 훨씬 더 큰 만족감을 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바로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3년 후 우리 단체는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았어요. 실버 정의단 대표 박영자 할머니, 뭐님 나와주세요. 시상식장에서 내 이름이 불렸을 때 개인적인 큰 아픔을 승화시켜 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다고 했어요. 상을 받으면서 나는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아들에게 죽을 뻔했던 내가 이제는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할머니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는 처음에 복수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훨씬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진짜 가족과 진짜 행복을 말이에요. 객석에서 민수가 열심히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버 정의단 회원들도 모두 와 있었어요. 이들이 내 진짜 가족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니도 고생 많았어. 엄마 덕분에 진짜 사람이 됐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바로 잡느냐야. 오늘도 나는 정원에서 꽃을 키우며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멀리서 새소리가 들리고 바람의 꽃향기가 날려요. 68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비록 정말 쓰라린 경험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희망으로 가득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진짜 가족들이 있고 함께 꿈을 키워가는 소중한 동료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함께 일했던 분들도 가끔 찾아와. 영자야, 네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 정말 몰랐네. 순우가 나도 몰랐어. 그때 키움 끊기로 이런 훌륭한 일도 하고 있구나. 맞아. 그때 배운 게 정말 많아. 사람 보는 눈이랑 끊기 말이야.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그랬어요. 예전에 배운 것들이 지금도 큰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법,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법, 그리고 진정성으로 다가가는 법 말이에요. 오늘 오후에도 상담을 위해 할머니 한 분이 오신다고 해요. 또 다른 분을 도울 수 있다니 정말 기분이 좋아요. 할머니님 안녕하세요. 전화로 말씀드린 김순자예요. 어서 오세요. 차차잔 하면서 천천히 이야기해요. 나는 항상 따뜻하게 그분들을 맞이해요. 혹시 차 드세요? 제가 좋은 차가 있어요. 정말요. 고마워요. 이렇게 하루하루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그리고 배신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배운 68세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제 확실히 알아요. 인생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비록 정말 쓰라린 경험이었지만 그 덕분에 훨씬 더 강해질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것이 내 이야기의 진짜 결말이에요. 복수는 분명 달콤했지만 새로운 시작과 용서는 훨씬 더 달콤해요. 해가 지고 있어요. 내일도 새로운 하루라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완전히 준비되어 있어요.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68세 박영자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건강식품을 팔며 익힌 그득끈기와 정성으로 오늘도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항상 행복한